또 노이즈가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을 보면 알짜는 웨스팅하우스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뭐야,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큰 그림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 안 했다는 게 미국에서 짓기 시작한 것도 없고요. 이제 설계 승인 받은 SMR 2건 있고 대형 원전 짓겠다라고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계획 세운 거 정도인 상황이지, 그게 구체화될 때 원전주 주가 분위기와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원전주 잘 나가다가 갑자기 뭐 노예 계약이니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급락했었다가 또 다시 뭐 트럼프 만나게 되면은 또 망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원전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반등 줬다가 오늘 세럼 나와서 또 밀렸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이제 웨스팅하우스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한수원하고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 제가 이제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텔레그램에 TMB 폴리오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이제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따왔는데, 그 설명을 잠깐 드리면, 웨스팅하우스하고 5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왜 50년이나 했지? 이런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료 얘기가 2,400억 정도 한 기당 그 정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천억에서 1조 원 수준의 물품 용역 계약을 맺었다. 근데 이제 뒤에 거 가지고 자꾸 노이즈 얘기하기에는 어차피 물품이나 용역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너무 문제 있다, 이걸 포장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로열티 2,400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허라든지 기술적인 어떤 자립이 없다고 하면은 큰 금액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SMR 관련해 가지고 웨스팅하우스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수출 관련된 건데요. 이건 이제 한수원에서 SMR을 개발을 했을 때 그거를 수출을 할 때 한번 봐주실래요? 해가지고 딱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이거 우리 거하고 비슷한데 이래버리면 또 이제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럴 땐 또 로열티를 내야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노이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SMR은 우리나라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SMR 관련된 업체들이 미국에만 해도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은 다 각자 설계에 의해 가지고 SMR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만 해도 지금 최근에 2건의 설계 승인을 지금 받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구체화되면 아마 발주가 나올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SMR 뭐 다 문제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이 계약 조건을 보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원전을 투자할 때 우리가 아이디어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수원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전에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물론 요즘 한전 계열사들 막 나오긴 하지만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건 조금 별개로 기자재를 수출을 하는 쪽이나 건설을 해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하고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 조건을 모든 원전 조합에 다 이렇게 부과시켜 가지고 문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다, 그것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큰 이슈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어차피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또 노이즈가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을 보면, 한수원은 북미, 유럽연합, 체코 빼고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데가 그냥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그래서 알짜는 웨스팅하우스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뭐야,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입장을 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한수원은 북미 쪽은 어차피 미국 허가 없이는 미국 내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있는데 한수원한테 발주를 내줄 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유럽연합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체코 제외 나머지를 상대로 영업을 한다 해도 체코에서도 프랑스의 개입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사실은 유럽연합은 그 프랑스 쪽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심각하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어차피 거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은 웨스팅하우스가 따내면 우리 기자재 업체나 건설업체가 협력을 하면서 얻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이걸 노이즈화 시킬 이유가 있을까? 일본이 스스로 다 만들 줄 아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우리가 마치 노예계약했고 알짜는 다 빼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북미,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는 그 전에 한번 제가 원전 말씀드리면서 손발이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만 있지. 특허 기술은 갖고 있는데 해본 사람들이 또 기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79년 이후로 저는 한 기인 줄 알았더니 2기를 원전 제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 7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면 30년? 40년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지어보질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짓고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밸류체인을 제대로 갖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결국 이번에도 망간지 뭐니 해가지고 그레이트하게 하고 싶다고 해봤자 거기서도 협업이 안 되면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결국 북미 시장 역시도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하고 협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50년 계약해가지고 원전산업의 자율성을 제약한다.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왜 이렇게 50년까지 했을까 하는 부분에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데 나머지는 사실은 좀 노이즈를 일으키는 측면도 좀 강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전 주식들 최근에 주가 급락했다가 또 급반등했다가 막 흔들렸던 거는 이런 원인이 배경이었었던 것 같고 큰 그림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전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 안 했다는 게 미국에서 짓기 시작한 것도 없고요. 이제 설계 승인 받은 SMR 2건 있고 대형 원전 짓겠다라고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 이제 계획 세운 거 정도인 상황이지 그게 구체화될 때 그리고 또 이제 체코도 아직 계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도 이제 곧 계약 임박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국내 원전 업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국내 원전 업계 특히 기자재 업체들이나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한 수업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웨스팅하우스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 지금 원전 그 수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맡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협업이 진행이 될 거고 미국 내에서 이제 대형 원전 2030년까지 10기를 짓는다고 하는데 10기를 착공하는 거죠. 착공을 하는데 그 10기에도 마찬가지로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는 건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핵심 기자재, 그 주기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 전체를 뒤집어도 5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원전을 제대로 수출을 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놓고 봤을 때 일본은 수출을 잘 안 하는 쪽이고요. 원전 관련해서는. 그러면은 또 중국이나 러시아는 적성국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할 거고. 그러면 남은 데는 한국, 프랑스, 미국인데 미국은 손발이 없다고 그랬었고. 해봤자 어차피 걔네들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럼 프랑스인데 프랑스랑 미국이 또 친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이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협업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느냐 그건 몰라요. 왜냐면 이른바 G2G 산업이에요. 그 방산처럼 국가 간 우리가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높다 또 기술력이 좋다 한들 유럽연합 내에서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셀 수밖에 없고요. 미국 내에서는 결국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어떤 관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또 가격을 좀 싸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납품을 받더라도. 그럼 경쟁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가가지고 우리나라 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마진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또 뭐 프랑스라든지 뭐 다른 일본 업체라든지 이런 건설사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직 시작 안 했고 한국의 원전 시장을 보는 거는 한 수업만 볼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업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주요 SMR 업체들 있죠. 그 뉴스킬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라든지 테라파워라든지 홀텍 같은 회사들 그 밸류체인 내에 한국 업체들이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이 확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거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주춤했는데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대감으로 올랐죠. 상반기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요. 제가 작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외국인들이 4,800만 주를 사는데 주가가 24,000원에서 17,000원 그 밴드에 갇혀가지고 안 움직였었다.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LNG 강조했고 원전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갑자기 급발진을 했던 거고요. 원전이 또 이제 급발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AI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원전 수요, 소위 말해서 이제 SMR 수요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사실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가 한 3달러, 4달러 했었나? 그게 거의 40달러까지 그 10배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회사만 올랐던 게 아니라 그쪽도 같이 올랐었던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 글로벌 원전 업체들이 다
강하게 올랐었던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제 왜 갑자기 흔들렸냐?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그 다음이 안 나왔죠. 일단은 수주를 받아야 되거나 그 다음 뭔가가 보여줘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보인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SMR 관련해서 기대가 많았는데 이게 진척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게, 그래서 이제 원래 연말 얘기했다가 내년 초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번에 앞서 얘기했던 한수원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이 불평등 계약, 불공정 계약이다. 뭐 이런 것들 기사 나오고 하면서 뭐 아까 얘기했던 50년 계약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센티가 좀 훼손이 된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했던 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것들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반박 리포트 나오고 이러면서 회복이 됐지만, 문제는 여기서 추가로 뻗어나가려면 그 다음이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발표문도 없었죠. 기대했던 거는 거기서 원자력 얘기 뭐 나올 줄 알았는데 별 얘기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바로 세론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그런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려면은 제가 보기엔 수주와 관련된 것들이 좀 구체화돼 줘야지 그 다음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원전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원전주 같은 경우는 뭐 이슈는 지금 결국 뭐 수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원전 SMR 쪽에서 발주가 나오든 또는 뭐 대형 원전 쪽에서 우리가 수주를 하는 게, 체코는 아마 본계약은 내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얘기했던 뭐 불가리아 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하면서 뭔가 좀 나와준다면은 그때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싶고, 그 전까지는 조금 늘어질 가능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좀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뭐 파분의 만에 막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조용했잖아요. 지금 끝났잖아요. 갑자기 파겠다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이즈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장에 저는 큰 모멘텀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수주 관련된 게 나와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에 크게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주목할 만한 원전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대표주 보시라. 글로벌 ETF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있고 현대건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필리핀에서 SMR 관련해가지고 뭐 수주했다고 기사 난 거 본 것 같은데 DLENC라는 회사도 있고, 너무 작은 회사들 보시지 말고 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회사들도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수급으로, 아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작년에 4,800만 주를 샀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는 우연히 찾아내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때 당시에 포트에 담기 시작했었지만, 수급을 좀 체크해 보시면 개별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전 주가 언제 다시 상승 흐름에 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랠리는 이미 한 차례 크게 지나갔었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다시 상승이 되려면은 이제 수주 이런 모멘텀이 좀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좀 나타나 줘야지 갈 것 같고, 또는 LNG 터빈이나 뭐 이런 열 보일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LNG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면은 또 같이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제 원전이면서 동시에 같이 엮여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2차 전지 업종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2차 전지 반등의 트리거는 그 중국이 리튬 광산 폐쇄한 거, CATL 그 자회사죠. 그 다음에 전기차 생산을 좀 감소를 정부에서 유도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강하게 반등의 트리거가 됐던 건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병주고 약주고는 아니지만은 미국이 ESS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산에 대해서 59% 관세를 이제 부과를 내년부터 합니다. 근데 59%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 관세 또 붙잖아요. 30%가. 그래서 거의 뭐 관세 얻어맞는 걸 봐서는 중국산 못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LG엔솔이 한 5.9조 원짜리 하나 수주를 했었죠. 테슬라로 추정이 되는 회사로부터 이제 수주가 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ESS 시장 커지네? 이러면서 이제 받아온 것 같다. 돌아선 게 있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실적을 보면 LG엔솔이 이제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이 이거 니켈 인도네시아 이제 현지 법인을 인수한 거, 거기서 이제 평가이익 나오고 하면서 뭐 서프라이즈라고 하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고 하면서 반등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의 거래소 이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얘기 속 들어간 거 봐가지고는 아마도 결산 지나고 나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거기는.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주식들 올라가는 게 보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거든요.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고, 그러면서 ESS 쪽 시장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올라간 게 딱 정해진 게
양극재 그쪽과 관련돼 있는 ESS와 관련돼 있는 쪽 그런 쪽으로 해서만 올랐어요. 그래서 LG엔솔 같은 셀업체 이런 쪽이 반등을 좀 세게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삼성 SDI 같은 회사는 적자 심하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개 들고 올라온 것도 ESS 효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특별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에코프로그룹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그 니켈 광산 연결 흑자 요거 이제 연속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반응이 좋았다가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 에코프로그룹은 3분기부터 SK온하고 포드 합작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ESS 쪽은 좀 사실 에코프로그룹은 좀 제한적인 것 같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에코프로그룹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 리튬이 아까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보다는 오히려 에코프로가 조금 더 반응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봤자 도토리 키재기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이제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 지속하고 있고요. 불필요 자산 계속 정리하고 있고 철강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얘기 있고 최근 리튬 가격 상승세 이런 것들은 어쨌든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가동률 자체가 워낙에 낮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거를 좀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숫자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마도 내년 중반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강조하는 염소리튬 쪽은 일단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톤당 한 $10,000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광석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리튬은 뭐 회복은 됐지만 아직 조금 어려운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이제 포스코그룹에서는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해서 93.5% 관세 부과 이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더해가지고 펜타닐 관세 부과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주가에 좀 반등이 세게 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 펜타닐 페널티 관세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관세, 그다음에 미중 상호 관세 이런 거 추가하게 되면 사실상 중국산 배제가 되게 되면 이제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그림 때문에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뭐 여전히 이제 바닥권을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정도 뭐 의미 있게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긴 조금 일러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주도주가 지금 시장에 보시면은 부재하죠. 주도주가 없죠. 자, 조방원전 지금 다 버벅거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또 강했었던 반도체에서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역시 버벅거리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없잖아요. 지금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고 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도 좀 있는 거 거기다 바닥 확인 가능성이 이제 리튬 이슈, 전기차 이슈도 좀 있었고 ESS 배터리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보조금 종료 앞두고 선주문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지난달에 차량 판매 대수가 전기차가 미국이 아마 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좀 줄다가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하니까 이게 약간 좀 틈새 장세 이용해 가지고 좀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는 그림 이 정도로 저는 현재는 보고 있고요. 여전히 저는 U자형보다는 L자형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세는 일시적인 반등인가요?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인가요? 저는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좀 바닥 확인하는 정도? 그러면서 이제 주도주가 없을 경우에는 대안주 성격으로 해서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성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2차 전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업황이 드라마틱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주목할 정도로 이렇게 확 돌아서는 게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어찌됐든 지금 이번에 안 없어진 건 AMPC는 안 없어졌잖아요. 그럼 셀업체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생각보다 괜찮다든지 ESS 효과라든지 또는 저쪽 유럽에서 못 팔았던 것들이 좀 회복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좀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아까 이제 ESS 효과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쪽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은 뭐 매출이나 이익단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셀업체가 일단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그 엔솔 지분 처리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큰 돈을 확보가 되고 구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뭐 80% 가까운 지분을 그대로 가져갈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과 관련돼 있는 정도 결국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ESS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서 리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여전히 그쪽으로 모멘텀이 생기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차 전지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딱히 지금 저는 이벤트 쪽으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아이디어는 별로 없는데 저는 하반기에는 ESS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삼성 SDI, LG엔솔
이런 쪽 이제 수주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계가 되는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본격적으로 회복 장세로 들어서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여전히 지금 생산 능력이 좀 과잉 상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북미 쪽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기업체들이 주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직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오는 걸 보시면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너무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꼭 언급하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장이 조금 조정받을 때 그 현금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주식 채워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특정 섹터로 자꾸 편향돼 가지고 쏠려버리시면 그 섹터가 못 움직이거나 갇힐 경우에는 힘들어집니다. 지금 시장은 좀 성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를 기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 달은 보험성을 해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안 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들 역시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장이 편안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무리하지 않게 현금 부분 일정 부분 가져가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